살다 보면 누군가가 웃으면서 툭 던진 무심한 말 한마디에 가슴이 덜컥 내려앉는 순간이 있습니다. 그 자리에선 차마 분위기를 깨지 못해 하하 하고 같이 웃어넘겼는데, 이상하게도 집에 돌아와 밤이 되면 그 말이 독이 묻은 화살처럼 자꾸만 심장을 찌릅니다. 어둠 속에서 그 장면을 수백 번 반추합니다. 내가 왜 그때 아무 말도 못했을까? 왜 나는 바보처럼 또 웃어버렸을까? 그러다 결국 화살 끝을 나에게 돌려 자책합니다. 내가 소심해서, 내가 약해서 그런 거라고 말이죠. 하지만 100년의 세월을 건너온 한 노 교수는 오늘 당신에게 단호히 말합니다. 당신이 약해서가 아닙니다. 오히려 반대입니다. 당신이 나쁜 사람이 되기 싫어서 그 품격을 지키기 위해 참고 넘긴 것뿐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무례는 한 번으로 끝나지 않습니다. 그것은 상대가 던지는 일종의 시험입니다. 상대는 여러분을 시험합니다. 이 사람은 어디까지 참을까? 어디까지 웃어줄까? 그 시험에 우리가 습관적으로 웃어넘기면 상대는 마음속으로 잔인한 결론을 내립니다. 아, 이 사람은 내가 함부로 말해도 되는 사람이구나. 인간관계에서 가장 억울한 순간은 언제일까요? 내가 참고 배려해서 분위기를 살려놓았더니 돌아오는 것이 고마움이 아니라 만만함일 때입니다. 저 사람은 말해도 괜찮아. 저 사람은 상처받아도 웃어. 이런 낙인이 붙는 순간 무례함은 독버섯처럼 자라납니다. 처음엔 가벼운 농담이었던 것이 비교가 되고 평가가 되고 급기야 당신의 인격 전체를 흔드는 칼날이 되어 날아옵니다. 침묵이 무례를 키웁니다. 그렇다고 해서 소리치고 싸우라는 말이 아닙니다. 우리가 원하는 건 승부가 아니라 경계입니다. 나를 세우는 방어이자 더 이상의 침범을 허용하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나이가 들면 깨닫게 됩니다. 젊을 때는 인맥의 숫자가 중요해 보이지만 예순을 넘기면 관계는 자연스럽게 줄어듭니다. 건강도, 시간도, 마음의 에너지도 예전 같지 않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이제는 누구와도 잘 지내야 한다가 아니라 누구와 잘 지낼지 선택해야 한다가 기준이 되어야 합니다. 그 선택의 기준은 명확합니다. 그 사람의 말투와 태도입니다. 당신을 존중하는지 아니면 소모품처럼 가볍게 여기는지 말 한마디에 다 드러납니다. 그럼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무례한 말을 들을 때마다 싸워야 할까요? 아닙니다. 싸우면 당신이 피곤해지고 못 들은 척하면 상대는 더 대담해집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싸움도 비굴한 침묵도 아닌 제3의 길입니다. 품격을 잃지 않으면서도 상대의 무례를 즉시 멈추게 하는 한마디. 저는 이것을 웃는 경계라고 부릅니다. 목소리를 높이지 않아도 됩니다. 얼굴을 붉힐 필요도 없습니다. 평온하게, 정말 궁금하다는 듯이 상대를 응시하며 던지는 이 한마디는 상대의 무례를 공중에 흩뜨려버리고 관계의 주도권을 당신에게 가져옵니다. 그 마법 같은 한마디는 무엇일까요? 그리고 상황별로 그 무례를 어떻게 되돌려줘야 할까요? 무례함은 대개 평가의 얼굴로 다가옵니다. 가장 흔한 것이 외모와 나이를 함부로 건드리는 말들이죠. 요즘 많이 늙었네. 얼굴이 왜 이렇게 수척해졌어? 살이 좀 쪘나 봐? 이런 말들은 겉으론 걱정인 척 웃으며 던지지만 사실은 상대의 마음을 깊숙이 찌르는 칼날과 같습니다. 특히 인생의 중반을 넘긴 이들에게 이런 평가는 더 깊이 박힙니다. 젊을 때는 하루면 잊힐 말도 나이가 들면 내 삶의 무게와 함께 상처의 부피가 달라지기 때문입니다. 더 억울한 건 그 말을 들은 뒤 우리 자신의 반응입니다. 거울 앞에서 스스로 무너집니다. 정말 내가 초라해졌나? 남이 던진 가벼운 한마디가 내 마음의 주인이 되어버리는 순간 우리는 그 관계에서 지고 들어가는 겁니다. 여러분, 저는 이런 말을 자주 합니다. 남의 입은 내 마음의 주인이 될 수 없다. 상대가 외모를 쉽게 평가하는 건
사실 당신이 걱정돼서가 아닙니다. 그건 그 사람의 불안 때문입니다. 자기 자신도 늙어가는 게 두렵고 초라해질까봐 무서운 겁니다. 그래서 남의 주름을 먼저 지적하며 나는 아직 괜찮다는 확인을 받고 싶어 하는 것이지요. 결국 그 말은 당신에 대한 평가가 아니라 그 사람의 흔들리는 내면을 드러내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어떻게 해야 할까요? 같이 화를 내야 할까요? 아니면 저 안 늙었어요 라고 구차하게 부정해야 할까요? 아닙니다. 부정은 상대에게 내 말이 먹혔다는 확신을 줄 뿐이고 화를 내는 건 그 자리의 공기를 망쳐 당신을 피곤하게 만듭니다. 여기에 동의하지도 부정하지도 않으면서 상대의 무례를 즉시 멈추게 하는 마법 같은 문장이 있습니다. 아주 짧고 담담한 한마디입니다. 아,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이 문장에는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상대가 던진 평가를 사실이 아닌 그저 그 사람의 개인적인 생각으로 되돌려 보내기 때문입니다. 맞다고 인정하지도 않고 틀리다고 싸우지도 않습니다. 그저 당신은 그렇게 생각할 수 있다며 말을 상대의 손에 쥐어주는 것입니다. 상대는 당황합니다. 당신이 흔들리거나 상처받기를 기대했는데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기 때문입니다. 공격이 성공하지 못하면 무례함은 재미를 잃습니다. 재미가 사라지면 그 사람은 다음부터 당신에게 함부로 화살을 던지지 못합니다. 중요한 건 톤입니다. 차갑게 쏘아붙이지 마세요. 여유로운 미소를 띠고 아주 담담하게 말하십시오. 웃음은 당신의 여유이자 나는 당신의 말에 흔들리지 않는다는 품격 있는 선언입니다. 그 선언이 상대에게는 가장 높은 벽이 될 것입니다. 사람을 가장 깊게 상처내는 말은 무엇일까요? 욕설일까요? 아니면 소리를 지르는 위협일까요? 의외로 우리를 무너뜨리는 건 너무나 자연스럽게 아무렇지 않게 던져지는 단정의 말들입니다. 넌 원래 그렇잖아. 당신은 늘 그렇지 뭐. 우리 엄마는 원래 이런 사람이야. 이 말은 듣는 사람의 존재를 단번에 작게 만듭니다. 행동 하나를 지적하는 게 아니라 내 존재 전체를 박제해버리기 때문입니다. 나는 그저 한 번 실수했을 뿐인데, 원래 그런 사람이 되고 오늘 조금 예민했을 뿐인데 늘 까칠한 사람이 됩니다. 이것이 얼마나 잔인한 폭력인지 관계의 무게를 아는 분들은 공감하실 겁니다. 가까운 사이일수록 이런 단정을 쉽게 합니다. 가족이니까 내 편이니까라는 아니란 생각이 말을 거칠게 만듭니다. 상대를 이해하려는 노력을 멈추고 이미 끝난 사람 취급을 하는 것이죠. 상대가 반박하면 거봐. 또 그러잖아라며 더 큰 단정으로 올가맵니다. 결국 남는 것은 입을 닫아버린 피해자와 마음대로 규정해버리는 가해자뿐입니다. 단정은 침묵을 먹고 자랍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으면 상대는 자신의 판단이 옳았다고 확신합니다. 그렇다고 맞서 싸우면 역시 원래 그런 사람이라는 낙인만 선명해질 뿐입니다. 여기 싸우지 않고도 상대의 편견을 거울처럼 비춰주는 제3의 길이 있습니다. 반박이 아니라 질문을 던지는 것입니다.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 문장은 아주 단순하지만 놀라운 힘이 있습니다. 상대가 사실이라고 믿으며 뱉은 말을 그저 그 사람의 주관적인 시선일 뿐으로 격화시키기 때문입니다. 엄마는 원래 그래라는 말에 화를 내는 대신 내가 그렇게 보였니? 라고 물어보십시오. 그 순간 대화의 주도권은 당신에게 넘어옵니다. 상대는 갑자기 자기 말의 무게를 느끼게 됩니다. 내가 지금 너무 쉽게 규정했나? 내가 저 사람을 다 안다고 착각했나? 질문은 공격하지 않으면서도 상대를 멈추게 합니다. 방어할 이유가 없으니 비로소 자신을 돌아보게 만드는 것이죠.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이 한마디는 내 존재를 지우지 않겠다는 조용한 선언입니다. 우리는 누구나 부드러운 날이 있고 예민한 날이 있으며 피곤한 날이 있습니다. 그 복잡하고 아름다운 모습들을 원래 그래라는 세 글자에 가두지 마십시오.
인격은 참는 데서만 생기지 않습니다. 내 존재의 경계를 선명하게 지킬 때 비로소 인격의 향기가 완성됩니다. 상대의 단정 앞에 흔들리지 마십시오. 당신은 그들의 좁은 생각보다 훨씬 더 깊고 넓은 사람입니다. 나이가 들수록 우리를 가장 지치게 만드는 무례는 사실 대놓고 하는 공격이 아닙니다. 겉으로는 따뜻한 걱정이고 말투는 인자한 조언인데 그 속에는 나를 제멋대로 휘두르려는 간섭이 따리를 틀고 있는 말들입니다. 다 너 생각해서 하는 말이야. 그 약 먹으면 안 돼. 애들은 한 달에 한 번은 오라고 해야지. 내가 너무 오냐오냐 한다. 돈은 그렇게 굴리는 거 아니야. 내 말대로 해. 듣는 순간에는 나를 위하는 것 같아 고개를 끄덕이게 됩니다. 하지만 그 자리를 벗어나 집에 돌아오는 길 마음은 왜 이토록 무겁고 눅눅할까요? 내 삶인데, 내 몸인데, 내 가정인데. 왜 그 사람의 목소리가 내 머릿속을 점령하고 지배하게 내버려 뒀을까요? 여러분, 조언과 간섭의 차이는 종이 한 장 차이 같지만 그 본질은 하늘과 땅 차이입니다. 조언은 당신에게 선택권을 주지만 간섭은 당신의 선택권을 강탈합니다. 조언은 나는 이렇게 해봤어라고 제안하지만 간섭은 너는 이렇게 해야만 해라고 명령합니다. 간섭하는 사람들은 대개 자신의 불안을 당신에게 투사합니다. 자기 뜻대로 되지 않는 세상에서 당신이라도 제 뜻대로 움직여야 마음이 놓이는 것이죠. 그것은 사랑이 아니라 서툰 통제일 뿐입니다. 많은 이들이 간섭 앞에서 두 가지 실수를 합니다. 첫째는 짜증을 내는 것입니다. 알아서 할게요. 라고 쏘아붙이죠. 그러면 상대는 기다렸다는 듯 걱정해준 사람을 예민한 사람으로 몰아세웁니다. 둘째는 듣는 척만 하는 것입니다. 하지만 이 침묵은 상대에게 내 간섭이 먹히고 있다는 확신을 주어 간섭의 강도를 더 높이게 만듭니다. 싸우지 않고도 무례하게 굴지 않고도 내 삶의 주권을 되찾아오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문장은 상대를 비난하지 않으면서도 당신의 내면에는 단단한 성벽을 쌓아줍니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가 좀 어렵네요. 이 표현이 얼마나 지혜로운지 보십시오. 당신 말이 틀렸다고 부정하지 않습니다. 대신 나는 그 말을 받아들일 준비가 되지 않았다고 나의 상태를 말할 뿐입니다. 어떤 음식이 내 체질에 맞지 않을 때 이건 저랑 안 맞아요라고 말하듯 어떤 말이 내 가치관에 맞지 않을 때 우리는 당당히 말할 수 있어야 합니다. 소화하기 어렵다는 이 정중한 표현 앞에 상대는 더 이상 강요할 명분을 잃게 됩니다. 나이가 들수록 마음의 체력은 줄어듭니다. 남의 기준으로 내 집을 정리하고 남의 기준으로 내 건강을 관리하며 살기엔 남은 시간이 너무나 귀합니다. 여러분이 이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상대는 서운해할지도 모릅니다. 하지만 그 서운함은 상대의 몫이지 당신의 책임이 아닙니다. 누군가의 간섭을 끊어내는 것은 관계를 망치는 일이 아닙니다. 오히려 관계를 존중의 토대 위에 다시 세우는 일입니다. 존중이 없는 배려는 희생일 뿐이고 희생은 결국 분노로 변해 관계를 파괴합니다. 오늘 당신의 식탁에 끼어드는 무례한 조언자에게 웃으며 말해보십시오.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그 짧은 한마디가 당신의 밤을 지켜주고 당신의 남은 생을 더 향기롭고 고귀하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인간관계에서 가장 피곤하고도 억울한 일이 무엇일까요? 바로 내가 하지도 않은 말을 해명해야 할 때입니다. 나는 분명 그렇게 말하지 않았는데 어느 날 누군가가 다가와 묻습니다. 그 얘기 들었어요. 당신이 그렇게 말했다면서요? 그 순간 머릿속은 하얗게 변하고 억울함이 파도처럼 밀려옵니다. 소문이라는 것은 참으로 기묘합니다. 사실은 증거를 요구받으며 천천히 걷지만 소문은 표정 하나만 있어도 온 동네를 뛰어다닙니다. 특히 나이가 들수록 평판은 오랜 시간 쌓아 올린 집과 같습니다. 누군가가 재미 삼아 던진 왜곡된 말 한마디가
그 소중한 집을 태우는 불씨가 되기도 하지요. 어떤 이들은 관심을 끌기 위해 혹은 당신을 만만하게 보아서 말을 보태고 깎습니다. 병원 다녀요가 수술한대요가 되고 조금 힘들어요가 집안에 큰일 났대요로 변질되는 건 순식간입니다. 이때 우리가 가장 많이 하는 실수는 감정적으로 대응하는 것입니다. 목소리를 높여 내가 언제 그랬어? 라고 외치거나 서운함을 토로하며 하소연하는 것이죠. 하지만 흥분은 소문을 잠재우지 못합니다. 오히려 사람들에게 왜 저렇게 과민 반응을 하지? 라는 의심의 구경거리를 줄 뿐입니다. 소문 장사는 재미를 먹고 삽니다. 당신이 흔들리고 변명할수록 소문은 더 맛있게 자라납니다. 이때는 감정이 아니라 사실의 방패를 들어야 합니다. 상대의 왜곡을 즉시, 그러나 가장 차분하게 멈추게 하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아,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이 문장에는 4가지 힘이 숨어 있습니다. 첫째는 모호하지 않은 정확성이고, 둘째는 화를 내지 않는 차분함입니다. 셋째는 상대의 오해를 내 몸에 붙이지 않는 거리두기이며, 마지막은 더 이상의 추측을 허용하지 않는 멈춤입니다. 누가 그랬어요? 라고 범인부터 찾으려 들지 마십시오. 그러면 대화는 또 다른 소문을 낳는 싸움터가 됩니다. 대신 저는 그렇게 말한 적이 없다라고 사실관계를 고정하십시오. 상대는 논쟁을 기대했겠지만 당신이 기록을 말하는 순간 재미는 사라집니다. 소문은 재미가 사라지는 곳에서 가장 먼저 굶어 죽습니다. 나이가 든다는 것은 내 이름 석자에 책임을 지는 과정입니다. 내가 하지 않은 말에 무게까지 떠안으며 억울해할 필요는 없습니다. 침묵은 때로 용서가 되지만 왜곡된 소문 앞에서의 침묵은 인정으로 오해받기 쉽습니다. 예민함이 아닙니다. 자격지심도 아닙니다. 이것은 내 인생에 대한 최소한의 책임감입니다. 누군가가 당신의 말을 멋대로 재단하여 흔들려 할 때 울지도 말고 화내지도 마십시오. 그저 담담하고 선명하게 그 한마디를 던지십시오.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그 선명함이 당신의 평판을 지키고 당신의 남은 시간을 쓸데없는 해명으로부터 자유롭게 만들어줄 것입니다. 사실을 지키는 사람은 결코 구질구질하지 않습니다. 사람을 무너뜨리는 건 거창한 위기가 아닙니다. 오히려 잠깐만 이것 좀 해줄래? 너밖에 없어라며 찾아오는 작은 부탁들의 반복이지요. 살아가는 게 서로 돕는 일이라 믿으며 웃으며 들어주기 시작한 일들. 하지만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그 부탁들이 나의 시간과 나의 건강과 나의 평화로운 오후를 야금야금 갉아먹고 있다는 것을요. 그런데도 우리는 왜 거절하지 못할까요? 내가 나쁜 사람이 될까봐, 관계가 틀어질까봐, 혹은 나만 빠지면 분위기가 이상해질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여러분, 100년을 살아보니 알겠더군요. 거절을 못하는 건 착한 게 아니라 사실은 불안한 것입니다. 타인의 기분을 내 삶의 우선순위에 두는 순간 우리는 스스로를 돌볼 기회를 잃어버립니다. 부탁은 낮은 곳으로 흐릅니다. 한 번 들어주면 당연함이 생기고 당연함은 곧 권리가 됩니다. 저 사람은 원래 다 해줘라는 말이 들리기 시작하면 당신은 소중한 인격체가 아니라 언제든 꺼내 쓸 수 있는 무한 자원이 되어버립니다. 내가 쓰러지면 아무도 대신 살아주지 않습니다. 결국 나를 지킬 수 있는 유일한 사람은 나 자신뿐입니다. 거절은 이기심이 아니라 생존의 기술입니다. 특히 기력이 예전 같지 않은 노년에는 더욱 그렇습니다. 상대를 밀어내지 않으면서도 나의 한계를 정중히 알리는 가장 품격 있는 한마디가 있습니다. 이 문장이 지혜로운 이유는 안 된다는 거부보다 지금 나의 상태를 설명하기 때문입니다. 오늘은 이라는 단어가 완충작용을 해주고 피곤하다는 말은 인간적인 공감을 불러일으킵니다. 이 말을 듣고도 계속 부탁을 밀어붙이는 사람이 있다면 그 사람은 당신을 존중하는 게 아니라 당신을 이용하려는 사람입니다. 오히려 그 한마디로
가짜 인연을 걸러낼 수 있는 것이죠. 미안한 표정으로 말하되 눈빛은 흔들리지 마십시오. 그리고 덧붙이지 마십시오. 구구절절한 설명은 상대에게 협상의 틈을 줍니다. 거절은 짧을수록 단단하고 그 짧은 침묵 속에서 상대는 당신의 경계를 잃게 됩니다. 거절을 시작하면 놀랍게도 삶이 가벼워집니다. 남의 짐을 대신 지느라 굽었던 등이 펴지고 억지로 웃느라 경련이 일던 입가에 진정한 평온이 찾아옵니다. 여러분을 진심으로 아끼는 사람이라면 당신의 피곤하다는 말에 그럼 쉬어야지라고 답할 것입니다. 이제는 착함으로만 살지 마십시오. 착함은 귀하지만 지혜가 없는 착함은 스스로를 태우는 촛불이 됩니다. 지혜로운 착함은 거절에서 시작됩니다.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이 한마디를 내뱉는 순간 당신은 비로소 타인의 소모품이 아닌 자기 인생의 소중한 주인으로 다시 서게 될 것입니다. 사실 우리를 가장 아프게 하는 무례함은 멀리 있는 타인이 아니라 가장 가까운 이들에게서 옵니다. 매일 얼굴을 마주하는 배우자, 애지중지 키운 자식, 혹은 수십 년을 함께한 친구들 말입니다. 그들은 말합니다. 우리가 남이야? 다 너 잘되라고 하는 소리야. 너무 가깝다는 이유로 예의를 생략하고 편하다는 이유로 상처를 당연하게 여깁니다. 모르는 사람이 던진 돌은 피하면 그만이지만 사랑하는 사람이 던진 말에 가시는 심장 깊숙이 박혀 좀처럼 빠지지 않습니다. 그럴 때 우리는 서운함을 말하려다가도 입을 다뭅니다. 말해봐야 에이 뭘 그런 걸 가지고 그래라며 나만 속 좁은 사람을 만들까봐 두렵기 때문입니다. 하지만 기억하십시오. 가까운 사이일수록 당연한 이해는 없습니다. 오직 정중한 존중만이 그 관계를 썩지 않게 만듭니다. 사랑하기 때문에 참아주는 것이 미덕인 시대는 지났습니다. 참는 것은 사랑이 아니라 관계를 서서히 죽이는 독을 쌓는 일입니다. 상대가 선을 넘었을 때 웃으며 그러나 가장 뼈아프게 본질을 찔러야 합니다. 그 말은 저를 존중하지 않는 것처럼 들리네요. 이 문장은 당신이 나쁘다고 비난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지금 느끼는 감정의 실체를 정직하게 보여주는 것입니다. 상대는 당황할 것입니다. 그저 장난이었다고, 편해서 그랬다고 변명할지도 모릅니다. 그때 웃으며 고개를 끄덕여 주세요. 알아요. 하지만 나를 소중히 여긴다면 다음엔 조금 더 따뜻하게 말해줄 수 있죠? 가장 가까운 사람에게 경계를 긋는 것은 이별을 준비하는 것이 아닙니다. 오히려 그 사람과 더 건강하게, 더 오래 함께하기 위한 사랑의 울타리를 치는 법입니다. 100년이 넘는 시간을 살아보니 결국 남는 것은 화려한 업적이나 많은 재산이 아니었습니다. 내 마음의 평화를 얼마나 잘 지켰는가, 그리고 나 자신을 얼마나 귀하게 대접했는가 하는 것이더군요. 남이 무심코 뱉은 말에 내 인생의 하루를 망치지 마십시오. 무례한 사람의 말은 그 사람의 인격일 뿐 당신의 가치가 아닙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배운 문장들을 기억하십시오. 그렇게 생각하실 수도 있겠네요. 제가 그렇게 보였나요? 그 말씀은 제가 소화하기 어렵네요. 저는 그렇게 말씀드린 적 없는데요. 오늘은 제가 좀 피곤해서요. 이 말들은 싸우기 위한 무기가 아닙니다. 당신의 품격을 지키기 위한 방패이며 당신의 영혼이 쉴 수 있는 작은 정원을 만드는 울타리입니다. 세상 모든 사람이 당신을 좋아할 수는 없습니다. 하지만 당신은 세상 모든 사람에게 존중받을 권리가 있습니다. 그 권리를 남의 손에 맡기지 마십시오. 웃으면서 선을 긋는 당신의 그 모습이 가장 아름다운 인격의 완성입니다. 평온하십시오. 당신은 충분히 그럴 자격이 있는 귀한 사람입니다. 고맙습니다.